가을볕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 오후 3시, 김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손끝은 오랜 세월 바느질을 해온 사람 특유의 정교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흥분과 초조함이 기묘하게 뒤섞인 그 표정을 보며 박현수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다. 현수야, 앉아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과 함께 결연함이 묻어 있었다. 현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정장 재킷을 벗으며 어머니 맞은편 소파에 자리를 잡았다. 40대 중반에 접어든 그는 법무법인에서 파트너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여전히 철없는 아들 같았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정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수야, 너도 알다시피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경제적으로도 걱정이 많아.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연금과 어머니 자신의 소소한 부업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지만 의료비와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었다. 현수도 매달 용돈을 드리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늘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런데 말이야. 정희는 잠시 말을 멈췄다. 얼마 전에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단다. 기회요? 한 젊은 사업가를 알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더라. 최도윤이라고 하는데 나이는 30 중반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대. 현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니가 낯선 사람과 사업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평소 성격과는 맞지 않았다. 정희는 늘 조심스럽고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사업인데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야. 지방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리조트를 짓는다는데 수익률이 정말 좋다고 하더라. 연 30% 이상은 보장된다고 해. 현수의 눈썹이 더욱 높아졌다. 연 30% 수익률이라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다. 변호사로서 각종 투자 사기 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그에게는 전형적인 투자 사기의 미끼로 보였다. 어머니, 그런 높은 수익률은?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을 보니까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 강남에 사무실도 있고 직원들도 많고. 무엇보다 가영이가 먼저 투자해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거든. 가영이요? 윤가영, 내 친구야. 너도 몇 번 봤을 거야. 키가 크고 목소리 좋은 사람. 현수는 어렴풋이 기억났다. 몇 달 전부터 어머니와 자주 만나는 중년 여성이 있었다. 옷차림도 화려하고 말도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처음엔 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최근에 알게 된 사이라고 했다. 가영이가 작년에 5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벌써 1,5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는 거야. 현수야,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단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그 확신이 오히려 더 큰 걱정거리였다. 어머니가 이렇게 한 가지 일에 몰입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투자하실 생각이세요? 현수의 질문에 정희는 잠시 주저했다. 그리고는 마치 용기를 내는 듯 말을 이어갔다. 집을 담보로 해서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어. 현수는 차를 마시다 말고 컵을 내려놓았다. 집을 담보로 2억 원이라니 이는 어머니의 전 재산과 다름없었다. 어머니, 잠깐만요. 집을 담보로 한다는 건. 현수야, 엄마가 바보인 줄 아니? 나도 충분히 생각해봤어. 이 집값이 얼마인지도 알고 있고 내가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야.
그보다는 확실한 투자를 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고 싶단다. 정희의 말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다. 하지만 현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그 최도윤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겠다는 것이 문제였다. 어머니, 그 최도윤이라는 분을 어디서 만나셨어요? 가영이가 소개해줬어. 가영이랑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마침 그 사람이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인사를 나누게 됐는데 첫인상부터 참 좋았어. 정중하고 예의 바르고. 그럼 가영 씨는 그분을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가영이도 누군가의 소개로 알게 됐다고 하더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영이가 먼저 투자해서 성공했으니까 믿을 만하잖아. 현수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모든 것이 너무 우연의 일치처럼 보였다. 카페에서의 만남, 윤가영의 소개, 그리고 그녀의 성공담까지. 마치 누군가가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머니, 계약서나 사업 계획서 같은 걸 보셨나요? 물론이지. 최 대표가 정말 자세한 계획서를 가져왔어. 토지 현황, 개발 계획, 수익 구조까지 다 설명해 주더라고. 그리고 계약서도 변호사가 검토한 거라고 하니까 믿을 만하지 않겠어?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분명 자신이 변호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이 일에 대해 상의하지 않고 있었다. 이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어머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저한테 미리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법률 전문가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현수야, 너는 항상 너무 조심스러워해. 좋은 기회가 와도 이것저것 따져가며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잖아. 엄마는 이미 충분히 생각해봤고 결정했어. 정희의 말에는 어떤 결연함이 있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더 걱정스러웠다. 어머니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계약은 언제 하실 예정이세요? 다음 주 금요일이야. 최 대표 사무실에서 만나서 정식 계약을 할 예정이야. 현수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주일 안에 어머니를 설득하거나 최소한 그 최도윤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파악해야 했다. 어머니, 혹시 그분 명함이나 사무실 주소 같은 거 있으세요? 왜? 혹시 조사할 생각이야? 그 정희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현수를 바라봤다. 아니에요. 그냥 변호사로서 계약서 검토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 그럼 여기 있어. 정희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현수에게 건넸다. 현수는 명함을 받아들며 내용을 살펴봤다. 주골드님 베스트 대표이사 최도윤이라고 적혀 있었고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다. 명함 디자인은 깔끔했고 종이 질도 좋아 보였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이런 겉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사기꾼들일수록 거칠애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집을 담보로 한다는 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현수야, 엄마를 믿어. 나도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생각해. 최 대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가영이도 있잖아. 가영이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어. 정희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현수는 더욱 깊은 우려에 빠졌다. 어머니가 이렇게 누군가를 맹신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한 모습이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계약하시기 전에 한 번만 더 상의하시죠. 제가 계약서도 한번 검토해보고.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현수야, 엄마 결정을 바꾸려고 하지는 말아라. 이미 마음을 정했으니까.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최도윤의 정체를 철저히 파헤쳐야 했다. 어머니의 전 재산과 노후가 걸린 문제였다.
해가 저물어가는 거실에서 모자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정희는 새로운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수는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그리고 둘 다 아직 모르고 있었다. 이미 정교하게 짜인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현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다. 어머니와의 대화 이후 밤새 뒤척이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최도윤의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다. 골든인 베스트. 회사명부터가 전형적인 투자 사기업체들이 즐겨 쓰는 이름 같았다. 화려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이름이었다. 현수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기업정보 사이트에서 골든인베스트를 검색해보니 법인 등록은 되어 있었다. 설립일은 불과 8개월 전이었고 자본금은 1억 원으로 되어 있었다. 사업자 등록 증상 주소는 명함과 일치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회사 같았지만 현수의 경험으로는 이런 정도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수준이었다. 회사 홈페이지도 있었다. 깔끔한 디자인에 그럴듯한 사업 소개가 담겨 있었다. 부동산 개발, 펜션 운영, 식당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사업 분야가 나열되어 있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실적이나 포트폴리오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이 계획 중 또는 추진 중이라는 애매한 표현들로 가득했다. 이상하네. 현수는 중얼거리며 더 깊이 검색을 시작했다. 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다. SNS도 확인해봤지만 개인 계정은 찾을 수 없었다. 이것도 의심스러운 점이었다. 요즘 시대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온라인상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점심시간이 되어서도 현수의 조사는 계속됐다. 동료 변호사들에게 골든인베스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물어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 과장에게도 문의해봤지만 그 역시 그런 회사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현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같은 법무팀의 선배인 이정민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께서 어떤 투자 상품에 관심을 보이셔서요. 투자 상품? 어떤 거? 현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이정민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전형적인 투자 사기 패턴이네. 특히 고수익 보장한다는 건 거의 100% 사기야. 어머니 말리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가 이미 마음을 굳히셨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안 들으실 것 같아서요. 그럼 증거를 찾아야지. 그 최도윤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내면 어머니도 납득하실 거 아니야? 이정민의 조언은 현수가 이미 생각하고 있던 것과 일치했다. 그는 오후 시간을 이용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먼저 명함에 적힌 주소의 건물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1층 로비에서 안내판을 확인해 보니 실제로 15층에 골든인베스트가 입주해 있었다. 하지만 현수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서 건물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골든인베스트 사무실로 드나드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간혹 택배 기사나 청소업체 직원들이 보였을 뿐이었다. 이것도 이상했다. 여러 사업을 한다는 회사치고는 너무 조용했다. 현수는 용기를 내어 직접 15층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 골든인베스트라는 간판이 보였다. 간판은 새 것 같았고 깔끔했다. 하지만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불이 꺼져 있는 것 같았다. 실례합니다. 현수는 옆 사무실 직원에게 말을 걸었다. 네, 무슨 일이시죠? 골든인베스트에서 일하는 분들 자주 보시나요? 업무상 연락할 일이 있어서요. 아, 거기요? 글쎄요. 가끔 한두 명 보이긴 하는데 자주는 아닌 것 같아요.
며칠 전에도 한 번 봤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다. 활발하게 사업을 한다는 회사치고는 너무 한적했다. 저녁 무렵 현수는 다시 어머니 집을 찾았다. 정희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머니,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셨어요? 응, 가영이랑 최 대표를 만났거든. 계약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을 더 들었어. 현수의 가슴이 철렁했다. 어디서 만나셨어요? 강남에 있는 최 대표 사무실에서. 정말 좋더라, 사무실이. 넓고 깔끔하고 직원들도 많고. 현수는 의아했다. 자신이 본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묘사였다. 어머니, 혹시 몇 층이었어요? 15층이었지.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현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더 들어보기로 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더라고. 정말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인 것 같아. 그리고 가영이가 받은 수익금 통장도 보여줬어. 정말 1,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 정희의 눈은 반짝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수에게는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만 보였다. 통장 잔고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는 것이었고 직원이 많다는 것도 확인해 봐야 할 일이었다. 어머니, 그 윤가영 씨랑은 언제부터 알고 지내셨어요? 가영이? 한 석 달 정도 됐나?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참 말이 잘 통하더라고. 나이도 비슷하고. 어떤 분이세요? 직업이나. 글쎄, 자세한 직업은 안 물어봤는데 뭔가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 옷도 좋은 걸 입고 가방도 명품이고. 경제적으로는 여유 있는 것 같아. 현수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다. 우연한 만남, 비슷한 나이, 경제적 여유.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진다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뭔데? 계약하시기 전에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그 회사와 계약서를 한 번 더 자세히 검토해 보고 싶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정도는. 하지만 괜히 트집 잡으려고 하지는 말아라. 물론이에요. 정말로 좋은 투자라면 저도 말리지 않을게요. 그날 밤 현수는 다시 한번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다른 접근 방법을 사용했다. 부동산 투자 사기, 리조트 개발 사기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본 것이다. 놀랍게도 비슷한 사기 사건들이 여러 건 검색됐다. 수법도 거의 동일했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고령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지인을 통한 소개로 신뢰감을 조성하며 실제로 소액 투자자에게는 약속한 수익을 지급해 입소문을 내게 하는 방식이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중 한 사건에서 주범의 이름이 최도훈이었다는 점이었다. 최도윤과 한 글자 차이였다. 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그 최도훈은 2년 전 부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30여 명의 피해자에게서 총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 중이라고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원을 바꾸고 도주 중이어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설마. 현수는 급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배자 명단을 확인했다. 최도훈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은 몇 년 전 것인지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어딘가 어머니가 묘사한 최도윤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하지만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사진도 오래되었고 이름도 한 글자 다르고 무엇보다 현수는 최도윤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현수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정말로 사기꾼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갔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평소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는데 최도윤과 윤가영을 만난 후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높은 수익률의 달콤한 유혹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였다. 내일은 반드시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해. 현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어머니의 전 재산이 걸린 문제였고 자칫 잘못하면 평생 후회할 일이 될 수도 있었다. 한편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최도윤과 윤가영이 만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며칠 후면 목표했던 큰 건수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김정희의 아들이 변호사라는 것과 그가 이미 자신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새벽 6시 현수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다. 밤새 뒤척이다 결국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히려 머리는 더욱 또렷했다. 어제 발견한 최도훈과 최도윤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현수는 먼저 대학 동기인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태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야, 현수야. 이른 아침에 웬일이야? 태준아, 미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혹시 수배자 조회 좀 도와줄 수 있어? 무슨 일인데? 사건 관련해서? 현수는 간략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태준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정도면 충분히 의심스럽네. 오케이, 점심시간에 만나자. 내가 확인해 볼게. 다음으로 현수는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예전에 기업 배경조사 건으로 일해본 적이 있는 박민수 탐정이었다. 박 탐정님, 현수입니다. 긴급한 신원조사 건이 하나 있는데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떤 건인가요? 현수는 최도윤의 정보를 전달했다. 박 탐정은 경험 많은 전문가답게 바로 요점을 파악했다.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신원 확인부터 시작하고 금융기록, 과거 주거지, 차량 등록 현황까지 다 뒤져보겠습니다. 시간이 급하시다니까 24시간 안에 1차 결과 드릴게요. 현수는 오전 10시에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본격적인 법적 조사에 착수했다. 먼저 법원 전자민원 시스템에 접속해 최도윤 명의의 소송 기록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몇 건의 민사소송이 검색됐다. 모두 금전거래 관련 분쟁들이었다. 가장 최근 것은 6개월 전의 것으로 한 개인이 최도윤을 상대로 3천만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최도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패소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이상하네. 사업이 잘 된다면서 개인한테 돈을 빌렸다고. 현수는 다른 소송들도 하나씩 확인해 봤다. 패턴이 비슷했다. 모두 금전거래 관련이었고 최도윤은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마치 의도적으로 법적 절차를 회피하는 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현수는 김태준 검사를 만났다. 서초동의 한 조용한 음식점에서 만난 태준의 표정은 심각했다. 현수야, 내가 찾는 그 사람 맞는 것 같아. 태준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현수에게 보여줬다. 경찰청 내부 수배 시스템의 정보였다. 최도훈, 본명 최동훈. 37세. 2년 전 부산에서 리조트 개발 투자 사기로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 중.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태준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이놈이 신원 세탁의 전문가야. 가명을 여러 개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도용하고 최근 정보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어. 그럼 최도윤이라는 이름도 가명일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이거 봐. 태준은 다른 파일을 열었다. 최도훈의 과거 사진들이었다. 2년 전 부산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에서 캡처한 것들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체형이나 걸음걸이 같은 걸 보면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현수는 사진들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키는 175cm 정도, 체형은 보통, 머리는 짧은 정도. 어머니의 묘사와 일치했다. 태준아, 혹시 공범에 대한 정보도 있어? 있지. 윤가영이라는 여자가 주요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어. 나이는 50대 중반, 주로 타깃을 물색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 현수는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말한 그 윤가영과 동일한 이름이었다. 이 여자의 수법이 정말 교묘해. 주로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을 타깃으로 해서 우연한 만남을 가장에 접근하지. 카페나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말이야. 정확히 우리 어머니 상황과 같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이들은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 타깃의 경제 상황, 가족 관계, 성격까지 다 파악한 다음에 접근하거든. 태주는 파일을 닫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현수야, 이거 정말 위험해. 이놈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파고들어. 그리고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피해자들이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획을 앞당겨서 돈을 빼돌린 다음 사라져버려. 현수는 급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1시 30분. 어머니가 말한 계약일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 태준아, 정식 수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일단 고발장을 접수해야 해. 하지만 직접적인 피해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차라리 지금은 너희 어머니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야.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현수에게 박민수 탐정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박 변호사님, 1차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급하게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1시간 후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현수의 사무실을 찾았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놈 완전히 가짜입니다. 박 탐정은 파일을 펼쳐 보였다. 최도윤이라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해보니 실제 주민등록번호의 주인은 2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이에요. 즉, 죽은 사람의 신분을 도용한 거죠. 그럼 골든인베스트라는 회사는 실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자 정보가 가짜니까 사실상 유령회사죠. 더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추적해봤더니 박 탐정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부산 지역에서 2년 전 리조트 투자 사기를 벌인 최도훈과 동일한 금융거래 패턴을 보여요. 계좌 개설 방식, 자금 이동 경로, 심지어 사용하는 은행까지 똑같습니다. 확실한 거네요. 99% 확신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박 탐정은 몇 장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 여자가 윤가영입니다. 본명은 윤경애. 실제 나이는 54세고 최도훈의 정식 공범이에요. 부산 사건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사진 속의 여자는 어머니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키가 크고 잘 차려입었으며 말하는 모습이 자신만만해 보였다. 이 여자의 수법을 보세요. 먼저 타깃을 정하면 한 달 정도 일상을 관찰합니다. 자주 가는 카페, 운동하는 곳, 쇼핑하는 곳까지 다 파악하죠. 그 다음에 우연한 만남을 연출해서 접근해요. 현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윤가영을 처음 만난 것도 동네 카페에서였다.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만남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최근 동향을 추적해봤는데 서울에 온 지 약 6개월 됐고 그동안 최소 3, 4명의 피해자를 물색한 것 같습니다. 모두 혼자 사는 60대 이상의 여성들이에요. 다른 피해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아마 소액으로 테스트한 다음 큰 건을 노리다가 여의치 않으면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집을 담보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들에게는 최고의 타깃이죠. 박 탐정은 마지막 서류를 꺼내며 말했다.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들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을 찾았어요.
서류에는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주소가 적혀 있었다. 골든인베스트 사무실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다. 여기가 이들의 실제 거점입니다. 임대차 계약서도 가명으로 되어 있고 보증금도 현금으로 냈어요. 언제든 도주할 수 있게 준비해둔 거죠. 현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확실했다. 어머니는 정교하게 계획된 사기 함정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박 탐정님, 이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경찰 신고용으로요. 물론입니다. 1시간 안에 완성해서 보내드릴게요. 박 탐정이 떠난 후 현수는 책상에 앉아 깊은 생각에 빠졌다. 이제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였다. 그녀는 이미 최도윤과 윤가영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었다. 계약일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았고 사기꾼들이 눈치를 챌 경우 언제든 잠적할 수 있었다. 현수는 신중하면서도 빠른 행동이 필요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어머니였다. 현수야, 내일 최 대표님이 집으로 오신다더라. 최종 계약서를 가져오신대. 현수는 가슴이 철렁했다. 계획이 하루 앞당겨진 것이었다. 어머니 혹시. 그리고 가영이도 같이 온다고 해. 증인으로 서달라고 하더라. 현수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내일은 모든 것을 걸고 어머니를 지켜내는 날이 될 것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날 저녁 현수는 박 탐정이 보내준 윤가영의 상세 프로필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그녀의 과거 행적을 추적하면 할수록 그 교묘함과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다. 윤경애, 일명 윤가영. 부산 출신으로 과거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다단계 업체 간부 등을 거쳤다. 그녀의 이력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사람을 상대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속이는 기술을 익힌 것으로 보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학습 능력이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할 때마다 그 지역의 방언과 문화를 완벽하게 익혔고 심지어 가짜 학력과 경력까지 만들어냈다. 서울에서는 강남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성공한 여성으로 행세하고 있었다. 정말 전문가네. 현수는 중얼거리며 다음 자료를 넘겼다. 윤가영의 접근 방식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었다. 그녀는 타깃을 정하면 최소 2, 3주 동안 관찰했다. 자주 가는 카페의 자리, 주문하는 메뉴, 대화하는 사람들, 심지어 읽는 신문이나 잡지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다. 그 다음에는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다. 어머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윤가영이 동네 카페에서 정희를 처음 만난 것도 비슷한 나이대라며 쉽게 친해진 것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다. 현수는 문득 궁금해졌다. 어머니는 윤가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혹시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부분이 있을까? 다음 날 오전 현수는 어머니 집을 방문했다. 정희는 청소와 정리에 여념이 없었다. 오늘 오후에 최도윤과 윤가영이 올 예정이어서 집을 깔끔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니, 조금 일찍 왔어요. 응, 잘 왔다. 현수야, 혹시 가영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현수는 순간 긴장했다. 혹시 어머니도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느낀 걸까?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그냥. 가영이가 워낙 좋은 사람이니까. 나보다 어린데도 많은 걸 알고 있고 세상 물정도 해박하고. 정말 믿음직한 친구야. 현수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어머니는 윤가영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 가영 씨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 건 있나요? 가족이나 과거 이야기 같은 건? 정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자식도 없고 혼자 산다고 해. 그래서 더 외로웠을 텐데 나랑 친해져서 서로 의지가 되고 있어.
현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윤가영이 어머니와 비슷한 처지라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혼자 사는 중년 여성끼리의 동질감을 이용한 것이다. 어머니, 혹시 가영 씨 집에 가본 적 있으세요? 아니, 아직은. 가영이가 집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고 해서 끝나면 초대해 주겠다고 하더라.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윤가영은 아마 임시 거주지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언제든 도주할 수 있게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점심을 먹으며 현수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의 마음을 떠봤다. 어머니, 이번 투자건 정말 확신하세요? 물론이지. 가영이도 이미 성공했고 최 대표도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현수야, 엄마가 이 나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겠니? 현수는 답답했다. 어머니의 그 확신이 오히려 더 위험했다.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어머니, 그럼 계약서 한 번만 더 꼼꼼히 봐주실 수 있어요? 저도 변호사니까. 그래, 물론이지. 오늘 최 대표가 가져올 최종 계약서를 같이 보자. 오후 2시 문 앞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현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사기꾼들과 직접 대면하는 순간이었다. 정희가 문을 열자 중년 남성과 여성이 들어왔다. 남자는 키가 175cm 정도의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키가 크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박 탐정이 보여준 사진과 정확히 일치했다. 안녕하세요, 정희 어머님. 오늘 좋은 날이네요. 최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현수를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 이분이 아드님이시군요. 최도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가영도 환한 미소로 다가왔다. 현수 씨, 어머님께서 아들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변호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지세요. 현수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이들이 어머니를 속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연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로부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최도윤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리된 계약서와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정희 어머님, 오늘 정식 계약을 위해서 최종 계약서를 준비해 왔습니다. 변호사님께서도 검토해 보시죠. 현수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했다. 리조트 개발 사업 투자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시작해서 투자 금액, 수익률, 지급 방식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변호사의 눈으로 보면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나 지번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무슨 군 일대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기되어 있었다. 최 대표님, 이 부동산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은 아직 최종 매입 협상 중이라서요. 계약 완료 후에 상세한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답변이었다. 구체적인 정보는 피하고 애매한 답변으로 넘어가는 것. 현수는 계속해서 계약서를 검토했다. 또 다른 문제는 투자자 보호 조항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만약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 투자금 보장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다른 성공 사업들로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것도 구체적이지 않은 답변이었다. 현수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다. 이들은 분명 사기꾼이었다. 그때 윤가영이 끼어들었다. 현수 씨,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시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좋은 기회는 흔하지 않아요. 저도 작년에 투자해서 정말 만족스러운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내 보여줬다. 여기 보세요. 5천만 원 투자해서 벌써 1,500만 원의 수익이 났어요.
현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내용을 살펴봤다. 겉보기에는 정말로 그만큼의 돈이 들어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었다. 일시적으로 큰 돈을 넣었다가 나중에 빼는 것도 가능하고 아예 가짜 통장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가영 씨, 이 수익금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지난달에 받았어요. 정말 깜짝 놀랐죠. 이렇게 빨리 수익이 날 줄은 몰랐거든요. 현수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려 했지만 윤가영이 재빨리 통장을 가져갔다. 아, 개인정보라서. 이해해 주세요. 의심스러운 행동이었다. 만약 정말 정당한 수익이라면 굳이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최도윤이 다시 대화를 주도했다. 정희 어머님, 사실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투자 모집을 마감할 예정이거든요. 이미 목표 금액의 90%가 모집됐어요. 전형적인 압박 전술이었다. 시간적 압박을 가해서 신중한 판단을 방해하는 것. 정희는 흔들리는 기색이 보였다. 그럼 정말 오늘 결정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투자자들 명단에서 선택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어머님은 가영 씨의 소개도 있고 무엇보다 저희가 신뢰하는 분이니까 우선권을 드리는 거죠. 현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들이 어머니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한 번의 끝장을 내야 했다. 잠시만요. 현수가 일어서며 말했다. 제가 변호사로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요. 어머니, 잠시 주방에서 차를 좀 끓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현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최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최도윤과 윤가영의 표정이 순간 경직됐다. 예를 들어 회사 등록 정보라든지 실제 사업장 현황이라든지 변호사로서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최도윤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다. 물론 그런 의구심을 가지실 만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확인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수가 말을 계속하려던 순간 정희가 차를 들고 나왔다. 자, 모두 차 드세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있었어요? 윤가영이 빠르게 대답했다. 아, 현수 씨께서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는 거예요. 역시 변호사님답네요. 상황이 애매하게 흘러갔다. 현수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이미 그의 서류 가방 안에 준비되어 있었다. 시계를 보니 오후 4시였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현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마음을 굳혔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어머니가 사기꾼들의 압박에 굴복하기 전에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어머니, 그리고 두 분께서도 들어보세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최도윤과 윤가영이 시선을 집중했다. 제가 변호사로서 이 계약건을 검토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현수는 서류 가방을 열어 준비한 자료들을 꺼냈다. 최도윤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감이 스쳤다. 먼저 골든인베스트라는 회사부터 살펴봤는데요. 현수는 첫 번째 서류를 테이블에 펼쳤다. 법인 등기 부등본이었다. 설립일이 불과 8개월 전이네요. 그런데 수십억 원 규모의 리조트 개발 사업을 진행할 만한 자본금이나 실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도윤은 여전히 침착했다. 저희는 신생 기업이지만 탄탄한 자본력을 가진 투자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투자자들의 명단이나 사업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정보는 기밀사항이라서. 현수는 두 번째 자료를 꺼냈다. 민사소송 기록들이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자료를 본 최도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최도윤 명의로 된 금전거래 분쟁 소송이 여러 건 있네요.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고 법정 출석도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더군요.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사업과는 별개의 문제라고요? 현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투자자들의 돈을 받아서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제대로 갚지 않는다는 게 별개의 문제인가요? 정희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다. 현수야, 뭐 하는 거니? 너무 심하게. 어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현수는 세 번째 자료를 꺼냈다. 경찰청 수배자 명단이었다. 최도윤 씨, 아니 정확히는 최도은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그 순간 최도윤의 얼굴에서 모든 여유가 사라졌다. 윤가영도 마찬가지였다. 2년 전 부산에서 리조트 투자 사기로 5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수배 중인 최도은과 동일 인물이시죠?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정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현수를 바라봤다. 현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현수는 수배자 사진을 어머니에게 보여줬다. 어머니, 이 사진을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최도윤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희는 사진과 최도윤을 번갈아 보며 혼란스러워했다. 최도윤은 이미 포기한 듯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윤가영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는 윤가영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본명은 윤경애. 나이는 54세. 최도은의 정식 공범으로 부산 사건에서도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윤가영이 벌떡 일어났다.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앉으세요. 현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윤가영이 움찔했다. 윤가영 씨, 당신이 우리 어머니에게 접근한 것도 카페에서의 우연한 만남도 모두 계획된 일이었죠? 한 달 동안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생활 패턴을 파악한 다음에 접근한 거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보여준 그 통장 말이에요. 진짜 투자 수익이라면 왜 거래 내역을 자세히 보여주지 않았죠? 현수는 네 번째 자료를 꺼냈다. 금융거래 분석 보고서였다. 사설 탐정을 통해 조사한 결과 당신들이 사용하는 계좌와 거래 패턴이 2년 전 부산 사기 사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최도윤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철저하게 조사했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정중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본성이 드러나 있었다. 하지만 아직 실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요? 현수는 분노를 참으며 말했다. 우리 어머니를 석 달 동안 속이고 집을 담보로 2억 원을 빼앗으려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정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가영이가 받은 수익금도 거짓말이었다는 거니? 윤가영이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정희 언니, 이 사람 말을 믿지 마세요. 저는 정말로. 그만하세요. 현수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윤경애 씨, 당신의 진짜 나이는 54세이고 남편이 일찍 죽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미혼이고 과거 보험 사기, 다단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전과가 있죠. 윤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최도은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다음 타깃을 물색하고 있었죠. 현수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다. 어머니, 이 사람들이 어머니를 선택한 이유를 아세요? 혼자 사시고 집이라는 확실한 담보가 있으며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독립적인 성격이시니까요. 모든 것이 계산된 선택이었어요. 정희는 충격에 빠진 채 말을 잃었다. 그녀가 믿었던 새로운 친구와 믿음직한 사업가가 모두 자신을 이용하려던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최도윤이 일어나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졌네요. 그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 당신도 알겠지만 아직 실제 범죄는 성립되지 않았어요.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고 돈도 받지 않았으니까. 맞습니다. 현수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기 미수 혐의와 함께 2년 전 부산 사건의 도주범으로요. 최도윤과 윤가영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다. 설마 지금쯤 이 주변에 형사들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당신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요. 실제로 현수는 오늘 아침 일찍 경찰서에 신고했고 김태준 검사를 통해 긴급 체포 요청을 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다. 윤가영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정희 언니, 저를 믿어줘요. 이 모든 게 오해예요.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배신감과 상처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나가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세요. 그때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현수가 문을 열자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다. 최도훈, 윤경애 씨인가요?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도윤과 윤가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며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던 정희가 갑자기 주저앉았다. 어머니. 현수가 급히 어머니를 부축했다. 괜찮으세요? 정희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현수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며 따뜻하게 위로했다. 하지만 현수야. 나는 정말 가영이를 친구라고 생각했어.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접근한 거였다니.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너무 교묘했던 거예요. 현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중요한 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도 어머니의 노후 자금도 모두 안전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현수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 어머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저와 먼저 상의하세요. 약속해 주세요. 그래, 약속할게. 해가 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다. 현수는 창밖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를 지켜냈고 가족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모자,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이제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아들과 상의할 것이고 현수는 어머니를 더욱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정말? 정희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다. 응,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싶어요. 두 사람은 부엌으로 향했다. 위기는 지나갔고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관계는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해져 있었다. 저녁 뉴스에서는 부산 50억 투자 사기범 검거라는 소식이 보도됐다. 하지만 정희와 현수는 뉴스를 보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진짜 가족의 시간이었다.